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그리고 우리 전국의 공간들을 곳곳 걸으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역사적인 진실들도 밝혀내고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만 잊고 지냈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작가 권기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하면요. 보통 우리가 통일 혹은 분단, 더 넓게 보면 역사라는 것과 내 일상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지 못해요. 워낙 일상이 또 바쁘기도 하고 삶에 집중을 해서 말 그대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내 일상이라는 것, 나라는 개인이 왜 따로 혼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과 분단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아주 중차대한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요. 더 넓게 보면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걸으면서 만났던 건물들, 공간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요. 한 번쯤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나아가 나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까지 한 번쯤 같이 생각의 범위를 확장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진을 몇 장 갖고 왔는데요. 이 사진은 서울 청와대의 뒷산이죠. 흔히 북악산이라고도 하는 백악산인데요. 백악산에 가보시면 성이 하나 정상부를 타고 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이라고 부르는 총 연장 18.6km, 높이는 대략 5에서 8m의 성이 쌓여져 있어요. 지금은 민간에 개방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신분증 하나만 갖고 가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가보면 정상이 이렇게 텅텅 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망대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렇기에는 전망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냐? 지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에 사진과 같은 대공포 진지, 즉 발칸포 진지가 있었던 곳이에요. 지난 2000년까지만 해도.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왜? 청와대, 나아가 수도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 진지로서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백악산이었거든요. 실제로 오후 6시가 넘어가면 군인들이 그곳에 와서 경비를 서는 모습도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녁에는.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기능하고 있는 방어시설이 이 한양도성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이냐? 우리들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기도 해요. 바로 지난 1968년 1월 21일 날 벌어졌던 1.21 사태의 접전지 중에 한 곳이 바로 백악산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흔적을 가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백악산 올라갈 때 당시 1.21 사태 당시에 총격전 끝에 사망한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의 동상이 있고요. 함께 그때 역시 사망했던 정종수 경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을 따라 올라가면 소나무를 한 그루 만날 수 있는데요. 거기 가서 보면 특이하게 빨간 점들이 10개 넘게 찍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1.21 사태 당시에 교전이 벌어졌고 그 교전 와중에 빗나간 총알들이 박힌 소나무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즉 한양도성을 따라서 백악산을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1968년 아주 치열했던 남북 간 대립의 현장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어요. 아주 놀라웠던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끝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그렇지 않아요. 불과 이틀 뒤였던 1월 23일 날 사건이 하나 또 벌어집니다. 지금의 원산 앞바다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의 함정 푸에블로호가 북한군과 교전이 벌어졌고요. 북한군과 푸에블로호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고 결국 납치되어서 끌려가요. 원산항으로. 지금도 이 배는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가볼 수는 없지만 평양 대동강변으로 옮겨서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1월 23일 날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 당시에 미군의 상당수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남북 간의 대립은 68년에 남북 간의 문제만 아니었던 거예요. 미국도 관련이 아주 깊은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감스럽게도 그 해 말에 사건이 하나 또 벌어집니다. 68년 말에 강원도 삼척과 경북 울진에서 무장공비 사건이 벌어져요. 흔히 우리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라고 하죠. 1.21 사태 때 한 30명 넘게 들어온 무장군인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120명이 넘게 들어와요. 진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승복 어린이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일화가 탄생한 것도 이 사건 당시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에 들어왔던 북한 군인들은 한국 민간인들 아주 다수를 죽거나 또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는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죠. 태백산맥, 백두대간을 타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한 해에 몰아서 막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놀라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두려움에 떨게 돼요. 왜? 68년이면 1950년부터 53년까지 이어졌던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멎은 지가, 정전협정 맺은 지가 불과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다 기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잔혹했던 전쟁의 상황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 쳐보세요.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일들인데 그게 연달아 세 사건이 벌어진다? 상상하기도 어렵죠. 당연히 그 당시 한국인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전쟁이 막 터져도 하등 이상할 바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남북 간에는 아주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이 1968년 한 해 동안 다 몰아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한국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가만히 있기 싫은데 당연히 미국은 그럼 못 본 채 했을까요? 자신들의 함정, 해군 함정인 푸에블로호가 납포되어 가고 납치되어 가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미국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그 당시에 68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을 때예요. 당시 당선자는 리처드 닉슨이라고 하는 당선자인데 한참 나중에 재선 과정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진하야했던 대통령인데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주장들을 했던 후보입니다.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 정책 공약이 바로 베트남전을 빨리 끝내겠다, 조기 종식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사람이 리처드 닉슨이에요. 왜냐하면 1960년에 월남전, 베트남전이 벌어진 이후에 6년, 7년, 8년, 9년이 흘러가면서 미국민들은 많이 전쟁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제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민의가 막 표출되던 시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보니까 당연히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여기를 또 하나의 전쟁 지역으로 만든다? 또 군사적인 공격을 한다? 그거는 옵션에도 올릴 수 없었던 겁니다. 전쟁에 지쳐 있는데 전쟁을 벌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하는 미국을 보고 박정희 정권을 비롯해서 그냥 한국 일반 시민들도 아주 놀라게 돼요. 우리는 아주 맹방 중에 맹방이고 우방 중에 우방, 혈맹으로까지 생각을 했는데 미국 국내의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좀 못 본 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정치라는 것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구나. 우리의 힘은 우리 스스로가 갖출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책적인 대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즉 자주국방 사업을 벌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68년에 벌어진 이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미국의 무시 혹은 무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무기를 많이 개발해내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때 창설이 되고요. 또 이런 데서만 끝나진 않습니다. 우리도 직접 북한을 보복하자 해서 일명 684 부대라는 걸 만들게 돼요. 684 부대. 영화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설경구 씨가 나오는 실미도라는 영화인데요. 실화였어요. 북한의 요인을 암살하는 부대를 우리가 만들었었어요. 나중엔 결국 폐쇄를 하지만. 근데 이런 684 부대만 만드는 데서 끝나진 않습니다. 울진 삼척이면 어디예요? 강원도의 남쪽, 경북의 북쪽인데 전쟁, 그런 전투 상황이 벌어진 게 강원도 북쪽의 고성이나 이런 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즉 후방이 뚫렸던 겁니다. 68년에.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나 전방 위주로 군사 전력을 짜온 것 같다 해서 후방도 전쟁 상황에 대비하자 해서 이미 제대한 군인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 향토 예비군 제도. 지금도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몇 년간 해야 되잖아요. 향토 예비군 제도를 이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만 그런 훈련에 동원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반상회라는 조직도 이때 한번 크게 재정비돼요. 반상회라고 하면은 뭐 마을의 대소사 얘기하는, 또 논의하고 실행에 가는 단체로 알고 있지만 원래 반상회의 조직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가? 수상한 생각하는 사람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던 그런 성격도 갖고 있던 게 반상회였었습니다. 왜? 이제 언제 어디라도 몰래 북한에서 보낸 이른바 간첩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빠들은 예비군, 엄마들은 반상회 가고 아이들은 놀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훈련이라는 과목이 이때 만들어져요. 줄여서 흔히 교련이라고 했죠.
남학생들은 주로 총검술, 목검술 이런 거 막 배웠고 여학생들은 붕대 감는 거 혹은 주먹밥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교육했던 과목이 있었습니다. 왜? 누구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위기감이 드높았기 때문에 전 사회의 군사화가 이때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게 제도만 바뀐 거가 다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에도 아주 큰 변화가 불어닥치는데요. 대표적인 게 수도였던 지금도 수도인 서울이에요. 서울이 6.25 전쟁 때는 너무나 빨리 북한군 수중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도 그럴 게 북한군은 전격전을 펼쳤습니다. 기갑부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탱크 부대가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해서 그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건물 하나 설계를 할 때도 그러한 목적을 두고 설계를 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서울과 경기도 북부를 연결하는 도로는 크게 자유로나 제2자유로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당시엔 그런 도로가 없었습니다. 다 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유일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큰 도로. 통일로라는 도로가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서대문을 지나서 독립문을 지나서 은평 뉴타운 고양시로 연결되는 통일로 하나였는데 이쪽으로 또 북한의 기갑부대가 내려오면 막기가 너무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그 서울의 초입에 건물군을 하나 크게 짓는데 거기에 군사 전략에 걸맞는 설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이 뭐냐? 바로 홍제역 근처에 있는 유진상가라는 건물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동서로 아주 깁니다. 220m나 되는 긴 건물인데 그게 통일로를 떡하니 막고 있는 위치에 설계가 들어서 있어요. 게다가 북쪽은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기둥만 있습니다. 폭이 얼마 정도 되느냐? 기둥과 기둥 사이가 전차 한 대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즉 유사시에 포대를 혹은 탱크 부대를 넣고 북을 향해 막 사격을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탱크나 야포를 뒤로 물리고 그 기둥 사이에 지금도 구멍이 있는데요. 폭약을 넣어서 터트리면 그대로 주저앉는 거죠. 즉 통일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건물 하나 지을 때도 민간 건물 하나 지을 때도 그러한 설계를 넣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터널을 팔 때도 그냥 대충 파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남산 1호 터널과 2호 터널을 팔 때는 각각 15만 명 그리고 10만 명의 서울 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방공호의 역할도 동시에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뽑은 겁니다. 최대한 많은 서울 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상업 공간으로 쓰고 있는 유진상가도 방공호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끔 요구받은 시설물 중에 하나예요. 즉 서울을 요새화하는 사업을 그때 펼치게 됩니다. 68년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근데 이런 것들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의 도시계획 안 자체가 크게 변합니다. 서울을 원래는 동쪽으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청량리 동쪽, 뚝섬 동쪽으로. 근데 그 계획이 전면 백지화가 돼요. 서울의 동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개발해야 되겠다. 왜? 68년의 이 상황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공포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당시에. 전쟁 기억이 15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근데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은 서울 사람 중에 상당수는 피난을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왜?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단 2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한강 철교와 한강 인도교. 그러면 한강 철교는 기차용이기 때문에 밑에 무슨 바닥 이런 게 채워져 있지 않아서 건너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북한의 남진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국군 비행기가 가서 폭격으로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한강을 건널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던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공산치하의 서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포감 어떻게 하겠어요? 68년이라고 해서 서울을 건널 수 있는 도로가 많이 있었느냐? 다리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아예 서울 인구의 상당수를 미리 한강 이남으로 이전시켜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강은 지금 생각하면 공원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하는 곳이지만 한강은 지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름 장마철에 물난리가 나면 망원동, 합정동 이런 데가 다 물에 잠기던 사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자연적 장애물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네, 건너기 어려웠던 강 중에 하나예요. 아예 강 이남으로 그러면 인구를 옮겨버리면 전쟁이 벌어져도 조금 피난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영동지구 개발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영동은
대관령의 동쪽, 지금의 뭐 강릉, 동해 이런 데가 아니라 영등포의 동쪽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영동대교라고 하는 강남과 강북을 잇는 달의 이름으로 남아있죠. 영동이라는 지명이요. 영동을 개발하는 겁니다. 즉 강남 3구 일대를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뭐 아파트 청약률 이런 게 엄청 높아질 겁니다. 누구라도 다 가고 싶어 했던 곳이니까 강남은. 지금도 강남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그 당시에 놀랍게도 강남에 가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놀랍게도. 왜 그러느냐? 국가에서 막 가라고 해도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일반 서민들 혹은 중산층들이 시체말로 올인하고 있던 게 딱 하나 있거든요. 뭐냐? 내 자녀들에게 고등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즉 고등학교 좋은 데 보내고 나아가 좋은 대학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으로 다 초토화된 상황에서 우리 집안을 일으킬 방법은 고등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좋은 고등학교가 그럼 그 당시에는 어디 있었느냐? 지금처럼 이제 평준화되기 이전인데요. 좋은 고등학교라고 일컬어지던 뭐 휘문고니, 뭐 서울고니, 경기고 이런 건 다 강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당연히 강남으로 이사 안 가는 겁니다. 학교 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아빠나 엄마가 차라리 직장은 강남으로 가도 집을 이사 가진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내 아이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유명했던 학교로 일컬어졌던 경기고를 설득합니다. 경기고를 시작으로 서울고도 가고 휘문고도 가기 시작하면서 강남에 이른바 가지 말라 했던 사람들도 안 가던 강남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말죽거리 신화라는 게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원천적으로 이걸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공간들을 탄생시킨 배경이 뭘까요? 바로 남북 간의 아주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이 낳은 결과라는 거죠. 갈등이 잉태한 아이가 사실은 강남이라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이 북한 문제와 떼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걸 여기서 비로소 만나게 되는 거죠. 과연 이런 것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공간 혹은 여러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들 이런 것들이 그냥 뚝 떨어져서 외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남북 대치와 분단이 낳은 결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내 일상까지도. 그 얘기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안들, 뭐 통일과 관련한 논의도 좋고요. 갈등 상황이 낳은 여러 모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혹은 일상이라는 것도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씨줄과 날줄이 엮이듯이 서로 관련이 꽉 짜여져 있다는 것을 이런 역사적인 공간들, 내 주변의 일상으로부터 한 번쯤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를 이렇게 확장시켜 가고 나아가 고민을 조금 더 치열하게 가져간다면 마치 오늘의 일상이 어제의 일상과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처럼 내일의 일상은 또 오늘의 일상과 달라져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